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실망만 준 100일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이제 내일이면 취임 100일인데 그동안 100일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허송세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일이면 대통령 취임 후에 뭐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권력이 강한 시기인데 기억에 남는 것이 청와대 이전, 그리고 경찰국 설치,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위해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측근에서 보고자 하는 참모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홍보 라인 중심으로 좀 인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인사 원칙을 보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한계가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선을 할 때 본인이 그 검찰 과정에서 같이 일을 했거나 캠프에서 검증된 인사, 본인이 겪어본 사람들만 이제 인선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은 아무래도 외압에서 좀 검찰 조직을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원칙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공세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들의 그 참모들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의식이 좀 연장이 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100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더 이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폭로나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 리더십에 좀 흠집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치권에서 양도구육 이 단어 때문에 계곡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이렇게 도배를 한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양자 사이에서만 있었던 비화만 꺼내놓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낼 수 있는 총알은 충분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디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정도는 권성동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상대를 해줄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전투력이 특유의 좀 그 원칙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점잖은 다선 의원들 권선동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을 좀 영입 케이스로 비대위원으로 앉혀놔서 이준석 대표를 좀 저격하는 역할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좀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윤핵관들이 신당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용인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당 창당 안 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좀 패착 아니냐. 왜 장기적인 전략을 이렇게 닫아놓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읽힙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핵관들이 주도해서 당을 분열시키고 그들이 당을 쪼개고 나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이 되면은 윤핵관들이 신당 창당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하게 신당 창당의 명분을 계속 주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얻는 게 뭐냐? 이준석과 윤핵관과의 대결에서 윤핵관이 주도해서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면 보수 진영의 분열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윤핵관들이 있고 보수 진영 전체로 봤을 때 윤핵관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세력으로부터 본인이 재신임을 받는다면 정치적인 생명이 연장이 되고 좀 동력이 확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이준석 전 대표가 걸어왔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배우 류승범 배우의 데뷔작 제목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데요.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해가지고 온전한 정치인으로서 컴백하는 길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끝까지 그 윤핵관들과
좀 싸워가지고 결론을 내려는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보수 분열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낙인을 찍는 이 시나리오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재신임을 통해서 이준석의 좀 정치적인 생명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준석의 이제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이준석 정치를 좀 나쁘게 평가를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도련님 정치라고 합니다. 그 상속해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대표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막말을 좀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도련님 정치라고 하는 비판 의식을 듣더라도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서 보수 진영의 한 축으로서 좀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보이네요.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죠. 어제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는데 박용진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물밑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단일화는 어려울 거고 강훈식 후보는 사퇴를 고민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어제 이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제 뒤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좀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2년 뒤에 있을 그 공천 학살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좀 피해를 가장 적게 보는 방법을 택하면서도 박용진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본인의 표가 박용진에게 좀 갈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열어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훈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밑에서 뭐 이재명을 지지는 하진 않더라도 사태로서 최소한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 박용진 1대1 구도로 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호남 경선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1대1 구도로 전환한 게 과연 변수로서 좀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2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30%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동력 마련이 됐겠죠. 그러나 박용진 후보가 과연 30%나 40% 정도 되는 득표율로 전당대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에게 어떤 정치적 자산이 지금 생기느냐라는 게 좀 의문표가 남는데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86 그룹의 막내 이미지가 좀 극복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어떤 태제라든지 주제어라든지 키워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당대표는 뭐 어대명으로 좀 확실시 되는 모양새인데 그런가 하면 이 송갑석 의원이 1차 국민 여론조사를 더했더니 8위에서 7위로 올랐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좀 반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금 8등에서 이제 7위로 올라선 거는 그 득표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던 고영현 의원이 좀 너무 낮은 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좀 반사적인 좀 측면이 좀 있고요. 그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게 초창기에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지금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어제도 비판을 하고 오늘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호남 득표에서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양상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인 이제 패착이라고 보는데 지금 광주에서도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70% 정도의 득표율이 예상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비판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이 송갑석 의원에게 어느 정도 최고위원 표를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최근에 활동을 좀 재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계 복귀의 신호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호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이제 기조 강의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최영태 교수님이 이제 원장을 맡고 이사장도 선임을 하는데 조직 정비도 마쳤습니다. 어제가 이제 말복이었는데요. 이제 이용섭 전 시장이 캠프 지지자분들과 좀 모임을 갖기도 해서 좀 그 모임을 또 저도 좀 다녀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용섭 전 시장의 머릿속에 어떤 장기 플랜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끝으로 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지역 출신인 정양석 전 국회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지역 정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주기환 지금 전 후보가 비대위원을 발탁하게 된 걸 보면 그 수사과장 출신, 수사관 출신으로서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스펙 쌓기는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역단체장 출마를 하고 비대위원까지 했기 때문에 차후 2년 뒤에 총선에서 그 한 자릿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받더라도 이제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요. 주기환 후보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본인의 비례대표 입성이 이제 무난하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서 나왔던 그 광주의 민원 해결사, 광주 발전을 위해서 그 적임을 자처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약속을 좀 지켰습니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